저는 사위가 제 남편과 은밀한 거래를 나누는 그날 35년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가족 여행을 계획하며 행복해하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62세인 저를 이토록 독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윤정희, 올해 62살입니다. 성신의료재단 이사장실에 앉아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일궈낸 이 의료재단이 저희 전부였던 시절 말입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매일 밤 병원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며 건네던 그 말이 이제는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35년 전 우리는 작은 개인 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내과 전문의였고 저는 간호사 출신으로 병원 경영을 맡았죠. 밤을 새워가며 환자들을 돌보고 쪼들리는 살림에도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기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특히 2년 전 딸 수진이 강민우와 결혼한 이후부터 더욱 그랬습니다. 34살인 민우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촉망받는 외과의사였죠.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지만 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 깊숙한 곳에 도사린 무언가를. 장모님, 요즘 병원 운영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도움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침투적으로 변해갔어요. 아버님, 이 시대에는 젊은 감각이 필요해요. 장모님 세대의 경영 방식으론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도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그래, 민우 말이 맞아. 정희도 이제 나이가. 남편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35년간 함께 일궈온 동반자가 이렇게 쉽게 저를 포기하다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재단 이사진 구성 변경안이었는데 제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민우가 부이사장으로 올라가 있더군요. 이게 뭐예요? 남편에게 따져 물었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초안이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류의 날짜가 이미 한 달 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상누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과연 저는 이대로 조용히 물러나야 할까요? 아니면 여보, 우리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가족여행 어때요? 남편의 제안을 들은 순간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여행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강릉 바닷가 리조트 예약해뒀어요. 민우와 수진이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어때요?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리조트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전망의 스위트룸,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만찬 준비까지. 겉으로는 완벽한 가족여행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출된 무대라는 것을. 장모님, 정말 멋진 곳이네요. 아버님 센스가 대단하세요. 민우는 여전히 완벽한 사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않는 순간 그는 남편과 묘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녁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샴페인이 따라지고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죠. 그때 민우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은 마치 선전포고 같았어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일 말입니다. 세대 교체할 때도 됐잖아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장모님 나이에도 그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상하지 않을까요? 아버님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민우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야, 민우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저에게 마지막 통첩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남편이 이미 적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엄마, 괜찮으세요? 딸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괜찮다. 다만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자리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박동 같았어요. 추억을 만들자고 했는데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겠네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서 들려온 속삭임 때문에 잠에서 깬 저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듣게 되었거든요. 새벽 2시. 저는 갑작스러운 목마름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다른 투숙객들의 대화려니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남편과 민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모퉁이에 몸을 숨겼어요. 그들은 리조트 라운지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그런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재단도, 빌딩도 다 우리 거야. 민우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손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그래, 그 여자는 도장만 찍으면 돼. 남편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 여자라니,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부르다니. 아버님, 정말 천재세요. 가족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압박을 가하다니. 이제 정희도 나이가 있으니 순순히 물러날 거야. 억지로 버티면 다른 방법도 있고. 남편의 말에 섬뜩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수진이는 괜찮을까요? 혹시 눈치채면. 걱정 마. 수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알게 되더라도 이미 늦을 거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이상했어요. 35년간 함께 잠자리를 나눈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나요? 새벽 내내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저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10년 전 상속 분쟁 때문에 재단 소유권을 제 명의로 바꿔놨다는 사실을. 당시 남편은 내가 처리하는 게 낫겠어라며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겼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조식 시간이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만찬 같았습니다. 어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마 제 표정이 평소와 달랐나 봐요.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딸에게는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장모님, 오늘은 해변 산책 어떠세요? 날씨도 좋고. 민우가 다시 완벽한 사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움직일 때야.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 역시 그들만큼 냉혹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변호사 친구 이은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어가듯 저 역시 모든 것을 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변호사 이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만날 수 있어? 정희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도 제 상태를 눈치챈 은호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런지 제 음성만 들어도 심각함을 알아차렸어요. 1시간 후, 저는 은호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벽에 걸린 수많은 표창장들이 그의 실력을 말해주고 있었죠. 정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말이 아니야. 은호야, 내가 바보였나 봐. 저는 강릉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우의 도발적인 발언부터 새벽에 들은 그들의 은밀한 대화까지. 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자식들이 정말 뻔뻔하군. 은호는 책상을 탁 치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혹시 재단 서류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응. 10년 전 상속 분쟁 때문에 내 이름으로 바꿔놨었잖아. 그 순간 은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걱정 마. 내가 법적 소유자인 한 그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어. 하지만 은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이어갔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들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떻게 구하지? 사립조사관을 써야겠어. 내가 아는 실력 좋은 사람이 있거든. 이틀 후, 저는 조사관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에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어요. 이사장님, 이런 케이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파면 반드시 꼬리가 나올 거예요. 박 조사관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오늘 민우가 병원에 새로운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한번 봐줄래? 무슨 제안서? 경영, 효율화 방안이라고 하는데 꽤 그럴듯해. 남편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사진 구성 변경, 경영권 이양, 심지어 제 퇴직 일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정희야,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정희야, 고집 부리지 마. 시대가 변했어. 고집이라고? 내가 35년간 읽고 온 걸 지키려는 게 고집이야? 그날 밤, 우리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결국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오가 서더군요. 일주일 후 박 조사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보세요. 그가 건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민우가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의료기기 업체 임원들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가는 모습까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박 조사관의 말에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다음 사진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했어요. 드디어 저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조사관이 건넨 마지막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민우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앞에서 속삭이는 모습. 그것도 딸 수진이 해외 학회에 간 사이에 말이에요. 단순한 사업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던 거죠.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조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요? 이사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박 조사관은 추가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병원 자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 내역, 의료기기, 납품업체와의 후방 공급 계약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서까지. 이 계획서를 보세요. 당신을 치매 초기 환자로 진단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경영권 박탈이 가능하거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최근 남편이 자꾸 제게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말하던 것. 민우가 장모님 건강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던 것들이 모두 연결되었어요. 정말 치밀한 놈들이군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정신이 돌아왔어요. 박 조사관님, 이 증거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그들이 눈치채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희야, 어디야?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박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박 조사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뿐만 아니라 민우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희야, 앉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온화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 내가 사립조사관을 고용해서 우리를 미행시키고 있다는 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모님, 실망이에요. 가족끼리 이럴 필요가 있나요?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노골적이었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물러나시든지 아니면 뭐. 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치매 환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말이죠. 민우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인 그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이사장님 나이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정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알지? 남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미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어. 성신의료재단의 모든 자산을 이전할 준비가 다 됐다고. 그럴 수 없어. 내가 법적 소유자인데. 소유자? 하하. 정희야. 내가 서명한 서류들 다시 한번 확인해봐. 특히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걱정 마세요. 장모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민우가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퇴직계와 재산 이양 동의서예요.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평화롭게.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35년간 읽어온 모든 것이? 하지만 그때 제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 조사관으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이사장님,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명?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닌데?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정희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아? 그래? 그럼 이것도 준비했어? 저는 가방에서 박 조사관이 준 USB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저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병원 자금으로 개인 투자를 한 내역,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리레이트,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민우를 바라봤어요.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다 들어있어. 그게 뭐가 어때서? 민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우야, 진정해. 남편이 민우를 말렸지만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했어요. 법적으로 처리?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했다는 뜻이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계획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 민우야, 너는 의사치고는 너무 허술해. 가짜 진단서 만드는 것도 실력이 필요한 법인데.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다른 병원 의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야. 내 정신감정에 대한 사전 작업 말이야. 민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정희야,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남편이 갑자기 어조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연기에 속지 않았어요. 멀리 갔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해외 학회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요?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가 급히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엄마가 얘기해 줄게. 엄마, 내 남편과 아빠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야 해. 정희야, 하지 마. 남편이 제지했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거든요. 수진아, 내 남편은 우리 재단을 차지하려고 아빠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리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까지 했다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그럴 리가. 수진이 당황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우야, 말해봐. 엄마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해봐. 수진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수진이 소리치며 민우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 한마디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아, 내 말 들어봐. 이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한 미래? 누구의 미래?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런 미래 원하지 않아. 절대로.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세 사람뿐이었어요. 이제 만족해? 남편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만족하냐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은호야? 나야. 내일 이사회 소집해줘. 그리고 검찰에도 연락하고. 정희야, 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7장. 숨겨진 진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의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명 남편과 민우가 미리 로비를 했을 거예요. 정희 이사장님, 오늘 회의 안건이 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저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네, 아주 특별한 안건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에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곧이어 남편과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척했지만 민우는 명백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요.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지난 2년간 이 재단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첫 번째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병원 자금 유용 내역이었어요. 이것은 재단 자금 30억 원이 개인 투자처로 빠져나간 내역입니다. 승인자는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자 남편의 서명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윤 이사장의 서명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정희야, 그건 오해야. 정당한 투자였어. 정당한 투자라고요? 그럼 이것도 정당한 건가요?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기 납품업체와의 후방 공급 계약서였어요. 이 계약으로 우리가 받은 리베이트는 총 15억 원입니다. 모두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요. 이건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이야. 민우가 벌떡 일어나 항변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일반적인 관행인가요?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가짜 진단서 작성에 대한 민우와 다른 의사들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더군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우 선생님, 장모님 정신감정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거든요. 적당히 조작하면 되죠. 그럼 경영권 이양은 확실한 거네요? 당연하죠.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녹음이 끝나자 모든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김 이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일부 이사들도 이미 매수되어 있었다는 것을. 김 이사님도 아시는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만 들었어요. 김 이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김 이사 명의 해외 계좌 개설 내역이었어요. 이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되어 있더군요. 입금자는 바로 강민우 씨고요. 이건 김 이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 최 이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차례차례 매수된 이사들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신의료재단의 법적 소유주는 저, 윤정희입니다. 10년 전 상속 분쟁 당시 모든 소유권이 제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건 임시 조치였어. 다시 내 명의로. 임시 조치라는 증거가 있나요? 법적 문서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윤 이사장과 강 부장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순간 보안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요청해둔 조치였어요. 잠깐, 정희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35년을 함께 한 사람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약한 거 아닌가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안팀이 남편과 민우를 에스코트하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성신의료재단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 선언과 함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과 여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만개한 병원 정원에서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신의료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 임명한 기획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의 유능한 병원 경영 전문가였습니다. 95.2%네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직원들 사기는 어때요? 그것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시달렸을까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6개월 만에 보는 수진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아졌어요. 수진아, 어떻게 지내니? 괜찮아요. 연구원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서요. 수진은 이혼 후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민우는 정말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힘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2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수진의 목소리에 아직도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요즘은 오히려 홀가분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그래, 때로는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해.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복잡한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빠는 아빠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아니야.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수진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야? 연구소 선배예요. 의학 박사이고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수진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분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저 자체를 사랑해줘요. 재단 이사장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엄마, 나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니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배신과 절망, 그리고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일궈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은호로부터였어요. 정희야, 좋은 소식이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어. 정말? 응. 이제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가능성들처럼 보였어요. 62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봄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후에야 찾아온다는 것을. 배신과 붕괴 속에서 다시 피어난 관계. 그리고 새로운 희망. 이것이 바로 저희의, 아니 제 진짜 봄이었습니다.